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서로는 무조건 10분 안에 댓글 통해 가지고 질문 있으신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한 10분 동안 답변 드리고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이런 또 좋은 얘기 또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댓글에서도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되게, 시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죠? 네, 많이 좀 힘드실 건데, 마음이, 같이 신문 읽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여기 금투세 폐지와 사모펀드 관련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할 때 그때 3%에 나가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른 분들이 많은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금투세 얘기는 이번 주,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신문을 이렇게 들으셨던 분은 다 아실 거고요. 금투세가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좀 개정을 해서 또 강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도 금투세가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매도 불구하고 원래 국회의원 분들이 좀 고집이 세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행을 시킨다면 그 강행을 시켰을 때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자금은 강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 얘기는 다들 아실 건데 미국 가도 세금 내고 여기 한국에도 세금 내고.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약간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구나. 네, 우리나라 지금 시장 자체가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고 미국 시장에 지금 많이 가시는 이유가 미국 주식은 그래도 우량한 기업들 사서 이렇게 대꾸받고 치는 장에서도 떨어질 때 용감하게 늘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가가 싸지면 용감하게 사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니까 미국 주식은 그래 수익이 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참 좋은 기업들 좋은 가격에 아무리 사봐야 결국은 기업이 뒤통수를 팍 쳐버리니까 제가 소액주주의 가치를 강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이 얘기를 벌써 한 4년 내내 제일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죠? 대기업 눈치를 보면서 언론사도 보면 좀 최근에 보면 제가 신문을 쭉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기업 눈치 보는 그런 칼럼을 쓰시는 것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주주 가치를 강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정말 생계형 그 도둑질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게 나는 그 주식 안 갖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그런 주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자금이잖아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국민연금 내용 다룰 건데 그러면 우리의 노후자금이 그렇게 강탈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반대를 하고 그게 크게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기관들도 제가 기관 역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기관들이 그런 기관 역할을 못하는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제 얘기를 안 들으셨던 분들이 금투세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고 요즘은 또 약간 인기 영합성으로 막 나와서 막 목소리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뭐 지난주에도 하고 지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투세를 강행하잖아요, 그죠? 강행하면 어차피 똑같은 세금 내는데 당연히 미국 가서 투자를 하죠. 당연히. 환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제일 느리게 떨어진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국내 이 주식시장의 순기능이 유동성 고갈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 글로벌 스탠다드화로 만들어 놓고 금투세를 도입을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행을 했다 치자고요. 자, 강행을 했다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은 금투세의 영향을 받나요? 안 받잖아요. 그죠? 외국인 영향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하면 어차피 법인은 그동안에 법인세 냈기 때문에 또 금투세의 영향을 안 받아요. 가장 영향을 안 받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자가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어차피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 좀 이 사이클 주식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뭐 팔고 미국 주식으로 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 땡큐 하면서 사는 거죠. 외국인 지분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외국인은 어차피 세금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관심 없는 주식 있잖아요. 네, 외국인의 투자 관점으로 관심 없는 주식들, 그 관심 없는 주식들이 뭐냐면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뭐 외국인 지분이 56% 이러잖아요. 반도체 뭐 다운 사이클에 걸렸다고 해도 그 한 50%는 절대 안 나갑니다.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에 그 경쟁 우위가 유지되는 안 나갑니다. 그죠? 하이닉스 요즘 잘하니까 하이닉스도 한 56, 7%까지 또 쭉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기업들이 아닌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외국인이 들어오기에는 스탠다드 외국인이 보는 기준에 안 맞는 그런 기업들이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총을 키워가면서 좀 힘을 길러서 거기서 이제 자금도 조달하고 사람도 뽑고 이러면서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외국인의 기준 아직 매수하기에 그 기준에 안 들어오는 기업들은 그 주식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아이씨 나 미국 가려야지 하면서 팔잖아요. 사줄 사람이 없어요. 사줄 사람이 없다 그죠? 우리나라 지금 기관 개인 전부 다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 매매하는데 외국인이 그런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 한 50%쫙 들어와서 그 물량의 절반은 잠궈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 기준에 안 맞는 주식들은 개인들이 팔면 누가 사죠? 누가 살 겁니까? 개인들 팔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외국인이 아직 살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주식들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또 아우성을 내는 거거든요. 아니 5천만 원에서 그러면 수익 낸 거 1억으로 올려줄게. 그러면 그 뭐 일반 소액 투자가들한테는 영향 안 받고 부자들한테만 이거 세금을 하는 거니까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이런 주식에 이런 금융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에 한 4년 동안 늘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걸 반영을 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또 대주주 과세 요건 그것 때문에 연말마다 코스닥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벌써 한 5년째 얘기를 늘 했었죠. 좀 직계 좀비 속에다가 옛날에는 친인척이었어요. 인척 누가 어디까지 인척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취지는
그 대주주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하게 되면 그러면 세금을 때리겠다. 예, 그런 취지로 만든 대주주 과세 요건이었는데 뭐 한 명 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합쳐가지고 막 그게 뭐 10억이 넘어가면 이게 대주주니 뭐 그러면서 예, 부부싸움 나고 막 나중에 보면 당신 왜 이런 주식을 갖고 있었어 막 그런 대주주 과세 요건도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제가. 그래서 좀 개선된 것도 있는데 네 아무튼 금투세가 강행이 되면 네, 참 안 봐도 너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그렇습니다. 좀 귀를 열고 그죠? 좀 왜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잘 모르면 이 주식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으면 되는데 이 금투세 관련돼서 뭐 토론 이런 것도 제가 다 봤거든요.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 nothing is the hardest thing to do. 이제는 입이 굳어가지고 영어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왕자의 게임 중에서 티리온 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나 봅니다. Nothing is the hardest thing to do. The hardest thing to do. 네, 이거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성문 기본 영어 뭐 이런 거에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네. 어떤 것도 하기 힘든 일은 없다. 네. 그래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99%는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게 힘듭니다, 원래.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얘기가 It's never late to start. 네. 어떤 것도 절대 지금 시작하기에 늦은 건 없다. 항상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이거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워런 버핏의 재산의 99.7%인가가 52세 때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늦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 스피노자였나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를 하든.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 대잖아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는데, 아니, 뭔 사과나무를 심고 있냐고. 네, 그러고 보니까 주식도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좋은 말씀을 적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변동성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는 거는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주식의 지혜 5강대 주식시장의 속성은 변동성이고 그죠? 예, 투자의 본질은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저런. 아이고 13분이 됐네. 요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두 부류가 있고 돈을 못 버는 두 부류가 있어요. 네. 돈을 버는 부류는 주식을 사서 계속 사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주식을? 핵심 우량 주식을. 근데 계속 사기만 하는데 이 변동성 이런 거 모르겠고 매달 그냥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치자고요. 삼성전자 매달 삽니다. 비싼 거, 싼 거, 난 밸류에이션이 안 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매달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매달 샀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계속 이렇게면서 올라간다 했잖아요. 3년마다 전고점 돌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2년도에 막 밀리면서 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 넘었을 때 다들 막 괴로워하실 때 괜찮습니다. 반도체는 3년마다 전고점 돌파한다고. 그래서 지난 15년 고점을 하이닉스가 이번에 24만 8천 원 갖고 삼성전자는 96,800원이었는데 그 위에 오버슈팅 그 부분을 아무래도 순수 반도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오버슈팅의 고점은 회복 못했지만
월봉 종가 기준으로는 이번에 88,000원 기록하면서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고점 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로 예를 들면 그냥 매달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왜 못하냐면 매달 사는데 지금도 보세요. 88,000원 같은 게 7만원 깨지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사게 되잖아요. 그죠?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이래 막 시장이 변동성 심하고 안 좋은 상황에 방송 좀 많이 나가잖아요. 방송 나가서. 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계속 꾸준히 주식을 사야지 했던 분들이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공부가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래 떨어지면 정말 여기서 뭔가 큰 위기가 오나 싶어서 결국은 밑에서 못 사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남들이 보면 참 용감하게 맨날 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돈을 버니까요. 그 돈을 버는 이 한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이런 분은 상위 1% 정도예요. 와, 기가 막히게 위에서 팔았고 또 이런 상황이 돼서 또 기가 막히게 밑에서 들어왔고 그 상위 1%, 상위 0.1%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업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장모 회장님도 2019년 1월 5일인가 최바닥에서 삼성전자 파셨거든요. 최바닥에서. 그래서 그런 분조차도 그분은 이제 조 단위가 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주식농부 박 회장님도 그런 매매를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제대로 본 주식으로 한번 크게 먹고 그랬지. 정말 이 기가 막히게 이 변곡점을 다 맞추면서 매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은 쌀 때 우직하게 쭉 샀다가 위에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좀 과하네 할 때 이제 좀 파는 그런 분이 보면 이 그냥 매달 사는 분보다는 좀 잘하는 더 주식으로 돈을 번 분이시고 마치 이런 걸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워런 버핏이 2013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 니네들 그럼 헤지펀드 니네들 10년 수익률하고 S&P 500의 수익률하고 나중에 봐서 네가 너네들이 수익률이 좋으면 내가 10억 기부하고 니네들이 지면 니네들이 10억 기부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헤지펀드들 수익률이 형편은 없었잖아요. 정말 롱숏으로 뭔가를 기가 막힌 매매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변곡점을 다 이렇게 맞추면서 매매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아주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우직하게 한 1년 반, 2년의 이 업사이클에서 우직하게 좀 크게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동안에 뭐 1월에도 그랬고 4월에도 그랬고 7월에도 그랬고 한 달 전 영상 보시면 이번에 삼성전자 너무 빨리 파신 분들 하면서 워매신박에서 그죠? 또 떨어지니까 이번에 없는 분들은 너무 빨리 팔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번 8, 9, 10월 변동성을 얘기하면서 괜찮습니다. 또 싸게 살 기회를 줄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걸 보면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그래서 우리는 뭐 위에서 기가 막히게 팔고 우리는 또 이번 변곡점을 맞춰서 밑에서 또 사고 그렇게 우리는 하느냐 그러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항상 새로운 분들이 뭐 많은 기대를 하고 오시거든요. 오시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 수익률은 15%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를 낮춰 드리려고요. 뭐 박전무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또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이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올해 내내 그 매매했으면 한 80% 100% 수익 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걸 기대하실까봐 네, 저희는 네, 15% 정도 작년같이 좋을 때 한 35% 40% 이렇게 벌고 올해 같은 난이도가 높은 장에는 좀 잘 지키기도 하고 하다가 하반기 11월 12월이 이렇게 또 돈 버는 장이니까 아마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또 좀 확 벌고 네, 아마 그럴 걸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번 변동성에 내가 저희 인턴분들 중에서도 저희 위에서 팔고 이번에 밑에서 사고 이거 못해서 너무 막 이렇게 좀 자책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네, 그 변동성을 의해서 주식 없는 분들 싸게 잘 사시라고 그래 말씀드린 거고 참 주식으로 돈 못 버는 두 부류 말씀드려야 되죠. 돈 못 버는 두 부류. 자, 한 부류는 아니야 무슨 주식을 삼성전자 어떻게 될 줄 알고 야 조심해야 돼. 모든 주식을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그래서 아예 안 하시는 분들, 네,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돈도 못 벌고 근데 나는 돈 안 잃어. 그렇잖아요. 예, 요 분들이 이제 3등입니다. 그리고 4등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래 하면서 이제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를 반복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보면 그 외국인이 얼마 전에 막 옵션으로 막 돈 긁어가고 하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그런 외국인들과 그런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먹잇감이. 그래서 보통은 4등에 계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좀 많이 오시긴 합니다. 하다가.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분은 너무 리딩방이나 이런 거에 너무 좀 생각이 오염돼 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상담할 때가 제일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말씀드리죠. 저희가 뭐 아주 잘하는 뭐 사고 팔고 이 리딩방에서 얘기하듯이 저희는 그런 거를 잘 못하고요. 그냥 시장이 미국 시장은 8에서 10%, 우리나라 시장은 5에서 한 8%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그래도 바보같이 저 위에서 사거나 또 바보같이 저 밑에서 경기가 어떻게 나빠질 것 같아서 밑에서 두려워서 팔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이거는 너무 비싼데 할 때 좀 팔고 이거는 너무 싼데 할 때는 좀 많이 사고 그러고 좀 우직하게 들고 갈 줄도 알고 네, 그래서 저희는 한 15% 정도 그렇게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데는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요즘 이 변동성장에서 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금투세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을 안 하네 하시는데 실망이라고 하셨는데 많이 했습니다. 많이. 자, 신문 아이고 좀 빨리 읽어야죠. 자, 나는 1, 2, 3, 4번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네, 나는 어디를 지향할 건가? 딱 정하셔야 됩니다. 네, 돈을 버는 1번, 2번, 3번, 4번. 네. 자, 오늘은 환경 뉴스고요. AI 시대 전력 문제 해결사로 매물이 뜬다. AI발 메모리 전성시대. 세미콘 타이완서 메모리 미래 제시한 삼성 SK.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투톱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세대 인공지능 AI 메모리의 키워드로 저전력과 고용량을 꼽았다. 전력 소비량을 70% 줄이고
용량을 4배 이상 끌어올린 세상에 없던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통해서 AI 서버의 과도한 전력 소비 문제를 해결하고 AI 서비스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 AI 서버의 필수품인 HBM에 대해서는 고객사별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하고 크기도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과 김주선 하이닉스 AI 인프라 담당 사장은 4일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시센터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했다. 파운드리의 나라 대만에서 열린 반도체 전시회의 주인공이 한국에서 온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된 것이다. 지난달에는 젠슨왕이 또 뭐 대만에서 비슷한 반도체 뭐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대만에서 되게 뭘 많이 한다, 그죠? 이 사장은 엄청난 전력 소비와 부족한 메모리 용량이 AI 시대에 장벽이 되고 있는데,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용량을 지금보다 4배 키운 256TB SSD 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요. AI 시장이 커지려면 발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전력 사용량을 줄여 열 발생을 최소화한 고효율 AI 메모리 개발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 밑에 쭉 내려와서요. 전자는 이런 전략에 따라 LPDDR D램 기반 모듈과 연산까지 담당하는 D램인 LPDDR5X PIM을 출시하기로 했고, AI 서버 분야에서 커지고 있는 고용량 저장 장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최고 용량 제품인 64TB의 4배 수준인 256TB 서버용 솔리드 스테이트 SSD도 준비 중이다. AI 시대의 메모리가 직면한 3가지 과제는 전력 소비 급증, 이게 지금 굉장한 골칫거리죠. 메모리 성능 한계, 부족한 저장 용량, 부족한 쇼티지 나왔다, 그죠? 고성능 저전력 제품과 온 디바이스 AI 전용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메모리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LPDDR6 그리고 LPCAMM 그리고 512GB 공용량 모듈, 개선된 LPDDR5 제품 등을 준비 중인데,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대역폭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액침 냉각 등 AI 시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합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네요. HBM에 대한 청사진도 나왔는데, 전자는 맞춤형 HBM을 승부수로 꺼냈고요. 맞춤형 HBM은 가장 밑에 배치하는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공정에서 생산해서 전력 소모를 약 66% 절감하고 칩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메모리 공정만으로는 HBM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데, 삼성의 시스템 LSI와 메모리에서 각각 설계와 생산을 맡고 파운드리의 제조 능력을 결합해서 HBM 성능을 극대화할 거고,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한데, 다른 파운드리 기업 등과 협업해서 20개가 넘는 맞춤형 솔루션을 준비하는 등 고객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장은 2027년 10나노 미만 D램 출시 계획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HBM3E 12단 제품을 양산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달 말부터입니다. 9월 말부터. 그리고 차세대 HBM4, HBM4E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를 했고, HBM4를 고객 요구에 맞춰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데, TSMC와의 협업을 통해서
생산해 내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세대인 HBM4E는 고객 맞춤형으로 준비해서 2026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행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이사장과 YJ 미 TSMC 부사장 간의 AI 장기적 기회에 대한 노변 담화였다고 합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 경쟁자인 TSMC와 대면해서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생성형 AI가 고도화될수록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데 공감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렇게 매주 뭐 타이베이 가서 뭘 하고 있고 이런 사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고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정리해 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계획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매번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전화해도 뭐 어떻게 이 대표님들하고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답답한 얘기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9에서 13% 올리는 걸 젊을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 세대별 차등 인상을 정부가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내용 좀 읽어볼게요. 자, 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내놨고요.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고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갈되면 나중에 나는 내기만 하고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지는 않도록 국가가 지급 보장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재정,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처음으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서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이 24년이죠. 그러면 64년 뒤네요. 64년 뒤면 제 나이가 116세, 7세 이렇게. 모르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뭐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복지부는 24년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뭐 이런 내용들을 확정했다 하고요. 자, 그 주요 내용만 좀 더 보면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인데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9%인데 이번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고요. 받는 돈을 좌우하는 명목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고 명목소득 대체율 2007년 연금개혁으로 60%였던 소득 대체율은 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 올해 소득 대체율인 42% 선에서 인하를 중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에 해외 대체 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서 장기 운용 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게 되면 2056년으로 예고된 기금 고갈 시점을 2072년으로 16년 늦출 수 있다고 내려봤고요. 여기에 자동 조정 장치까지 도입하며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2년 늦출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20대는 연간 0.2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50대는 1%포인트 오르는 식으로 차등화했다라고 하고, 뭐 그 밑에 내용은 뭐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요까지만.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 10년 동안의 해외 투자 수익률이, 특히나 최근에는 환율이 올라가서 해외 투자 수익률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계속 늘려야지 뭐 이런 요즘 분위기인데, 사실 뭐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는 거는 저는 뭐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죠. 네, 이것도 아까 뭐 금투세 얘기하면서 예전에 참 많이 했던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지금 투자 비중은 한 13.8%까지 지금 떨어뜨려 놨거든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6.5% 이랬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안 나니까 하면서 계속 떨어뜨리면서 해외 대체 투자랑 뭐 이런 거 늘리는데, 저 대체 투자도 과연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리츠 이런 거 함부로 투자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 빌딩은 얼마의 월간 월 평균 얼마의 렌트비를 받으니까 그걸 받아서 배당을 주고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건물을 팔아야 될 때, 리츠에서 200억짜리 빌딩을 사서 거기서 수익 5% 받아서 배당을 주고 하는데, 그 200억짜리가 100억이 될 수가 있죠. 나중에 보면 200억인 줄 알았는데, 이 펀드를 뭐 청산을 하거나 뭐 어떻게 했을 때 보면 이 건물의 가치가 200억이 아니고 100억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뉴욕에 무슨 호텔 등등 뭐 그런 걸 이제 잘 뜯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대체 투자를 너무 늘리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뭐 근데 워낙 뭐 전문가들이 가 계시니까 잘 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국내 투자, 국내에 지금 정부가 밸류업을 나서고 있고, 국내에 우량한 기업들이 이미 이제는 자본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그 기업들을 외국인들은 밸류업을 시행하면, 과거 일본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밸류업 주식들 막 사잖아요. 근데 오히려 국민연금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오히려 팔고 있잖아요. 그럼 밸류업 해가지고 그건 누구 좋은 일 시키자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우리나라에는 싱크탱크 뭐 이렇게 좀 그 지도자 같은 그런 그게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밸류업을 정부에서 저렇게 강하게 추진할 것 같으면,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밸류업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밸류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각 보험사, 그죠? 각 보험사, 그리고 정통부 등등 노동부 다 오래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밸류업하면 어떤 영향 효과가 있을 건지 다 해서 그걸 갖다가 비중을 줄일 게 아니라 지금 막 따로 놀고 있잖아요. 정부는 밸류업 한다는데 주식 비중, 막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지도자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국민연금 국내에 투자한 기업들의 그런 지배 구조 개선하고 그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투자의 가장 큰 형님이라고. 큰 형님 역할을 해서 국내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그 국내 투자를 아까 얘기했듯이 막 이렇게 트레이딩해서 뭐 벌 수는 없잖아요. 연금 기금이 워낙 자금이 크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우량한 기업들 해서 그동안의 지배구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 수익률이 안 나온 거를 얼마든지 해결하면서 수익률을 확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쉬운 걸 정부가 지금 나서서 한다는데 왜 여기에 따로 놀고 있는지 참 그게 아쉽죠. 그러면서 지금 뭐 보험료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또 정부에서는. 이 보험료를 올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거 시간이. 근데 이 중요한 얘기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참.
우리가 이 노후를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국민연금. 그게 9%인데 지금 13%로 올리게 되면 또 이 지금 소득의 4%를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서 이걸 잘 관리해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이 노후를 책임져 줄게. 예, 이런 개념인데 이렇게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 노후에 쓸 자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취지는 좋은데 경기에는 악영향을 줄 겁니다. 경제에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네들 채권 찍어가지고 돈 땡겨서 그리고 뭐 무슨 코로나 구제금이다 뭐 별 구제금 하면서 막 정부의 부채로 막 돈을 쓰는 거잖아요. 뭐 기축통화의 부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다 하실 거고. 그래서 지금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서 그랬을 때 저 수익률이 5.5% 4.5%가 과연 물가와 우리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다 커버하는 수준인지 그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반대입니다. 네, 보험료를 올리는 거. 내수가 더 위축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내수 경기가. 자, 이거 빨리 40분이 다 돼서 그 다음 그냥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AI PC용 칩 내놓은 인텔 AMD 메모리 탑재 50% 이상 늘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급성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과 PC 등의 이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하는 트렌드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지금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텔, AMD, 퀄컴 같은 회사들이. 온디바이스 AI 기기에는 최첨단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일반 기기보다도 50에서 100% 정도 더 들어가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투톱이 전자와 하이닉스도 이에 발맞춰 온디바이스 AI 전용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뭐 뒤에는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그런 AI 반도체를 인텔, AMD, 퀄컴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다.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용 칩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이고 시장 조사업자에 따르면 AI PC 시장은 올해 5천만 대에서 2027년 3년 뒤면 1억 6,700만 대로 규모가 커질 것이고요. 3년 뒤 출시되는 PC의 60%가 AI PC라는 얘기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성장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호재고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최근 실적 설명에서 AI 스마트폰은 일반 제품 대비 D램 장착량이 50에서 100%, PC는 40에서 80% 많다는 걸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AI 파티 안 끝났다. 대만에서 쏟아진 반도체 낙관론. 아까 뭐 이거는 다른 얘기인가요? 찰리 첸, 모건 스탠리 연구원이네요.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반도체 피카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AI 반도체를 1조 달러 산업으로 이끌 것이다. 뭐 아지트 마누차 국제 반도체 장비 제로 협회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아까 얘기한 그 4일 대만 타이페이 얘기네요. 여기서 여러 가지 AI 산업 낙관론이 쏟아졌고 AI 거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대형 테크 기업의 AI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AI 시대가 될 것이다. AI 덕분에 1조 달러 규모로 커질 반도체 산업은 다른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지금 전체 반도체 시장이 한 800조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조 달러면 1300조 시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 반도체 연구원은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연평균 47% 성장하네요.
성장해서 2,90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했고요. AI 반도체 시장이. 그리고 성장성이 큰 AI 반도체 분야로 추론용 AI 칩, 온디바이스 AI 칩, 맞춤형 AI 칩을 꼽았다고 합니다. 추론용 AI 칩 시장은 무려 연평균 91%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네요. 포럼에 참석한 랜드 에이브람스 UBS 매니징 디렉터는 AI 스마트폰과 AI PC 시장이 커지는 점도 AI 붐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I 시장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확대되는데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이 대표적인 거고, 구글, 알리바바 등 미국과 중국 빅테크 13곳이 계획 중인 AI 데이터 센터 투자액은 올해 2,262억 달러로 전년 1,692억 달러 대비해서 33.7% 증가할 전망이네요. 이강호 하이닉스 부사장은 이날 생성형 AI 시장은 23년부터 32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할 것이라면서 그 덕분에 HBM 시장은 22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109%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2개 남았습니다. 해외 큰손들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 K미술 성장 체감했다. 마골은 키아프 프리즈 서울 얘기네요. 빠르게 한번 쭉 볼게요.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국국제 아트페어 키아프 프리즈 서울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코엑스에서 VIP를 상대로 문을 연 프리즈에서는 수십억 원대 작품 판매 소식을 좀처럼 들을 수 없었답니다. 세계적인 해외 갤러리들이 가져온 작품의 가격대와 이름값도 지난 2년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졌고요. 미술시장 불황의 영향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요즘은 불황인가 보다, 그죠? 한국 작가와 갤러리들을 둘러싼 분위기만큼은 뜨거웠고, 프리즈만 들리고 키아프를 패싱하던 컬렉터들이 다시 키아프를 찾기 시작했네요. 지난 몇 년 새 국내 갤러리와 키아프의 수준이 확 높아졌는데 최근 부쩍 강해진 한국 미술의 힘을 체감하고 있다고 국내외 미술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해외 주요 갤러리의 프리즈 판매 실적은 예년에 비해서는 저조했고요. 주요 아트페어가 열릴 때마다 첫날 팔리던 쿠사마 야요이의 인기 연작 호박들조차 이날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100만 달러, 약 13억 4천만 원을 넘어서는 작품부터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전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한 큰손 컬렉터는 프리즈에서 살만한 작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네요. 태국의 큰손 컬렉터 하니까 대충 누군지 알 것 같기는 한데요. 태국 왕실하고 좀 연관된 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국내 갤러리의 판매는 예년 못지않은 수준의 선방이었고, PKM 갤러리는 유영국의 회학 작품을 20억에, 그리고 제이슨 함 갤러리는 이모카의 그림을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전시와 관련한 외국 컬렉터의 호평도 쏟아졌는데, 전준호의 조각 작품으로만 부스를 꽉 채운 갤러리 현대, 그리고 백남준의 대형 작품 및 김환기의 회화와 달 항아리를 감각적으로 배치한 학고제 갤러리 앞은 해외에서 온 관람객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네. 프리즈와 대조적으로 키아프 분위기가 활기찼는데, 지난해 VIP 개막일에 관람객 대부분이 프리즈로 몰려 키아프 행사장이 한산했는데, 올해는 오전부터 관객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강해진 한국 미술의 힘. 이런 결과는 한국 미술에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라는 게 미술계의 평가하고, 이날 행사장에는 영국의 세계적 미술관,
스펜타인 갤러리의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예술감독을 비롯해서 해외 미술계 주요 인사가 여럿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유럽 최고의 미술재단 중 하나인 스위스 루마 파운데이션 설립자 마야 호프만도 이번에 한국에 와서 존 베어와 이건용 작가 등을 만났다고 합니다. 세계 미술계 거물들이 우리 작가들을 만나러 이렇게 많이 방한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래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 등등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그죠? 세계 탑티어로 올라서면서 우리나라의 국격 자체가 이렇게 좀 국격이라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눈높이가 많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후광 효과가 파급 효과가 예술계까지 좀 이렇게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밑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 시장 이런 걸 또 보는 이유가요. 제가 비트코인도 가격이 계속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투자 심리와 글로벌 유동성을 좀 체크하는 차원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상장사 중에 서울 옥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 옥션의 주가를 보면 지금의 시장의 투자 심리나 유동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장의 꼭지에서 보통 보면 서울 옥션 주가가 쫙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안 봐서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은요. 한 달 새에 4,400억 뭉칫돈 롤러코스터 증시 버틴다. 우르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순현금이 많아 주주환원 여력이 큰 종목 등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꼽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당분간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림 보면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주요 종목 해가지고 DNI, HLDNI,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DGB금융지주, GS기업 쭉 있고, 자, 배당 수익률 높고 순현금이 많은 종목, 강원랜드, 기아, KTNG, HMM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최근에 배당 펀드로 액티브 펀드보다는 배당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KRX 보험 지수는 1개월 전부터 이날까지 5.2%나 올랐고 이 주지수의 구성 종목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3.9%로 코스피 지수는 연 평균 배당 수익률이 1.86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2배나 됩니다. KRX 보험지수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각각 4.3, 5.13%인 KRX 은행지수, 그리고 방송통신지수 등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정용태 IBK 연구원은 증시 변동성이 커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어려워졌을 때는 채권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배당 전망을 검토할 때는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순현금 보유 규모까지 보는 게 좋다고 하고요. 순현금은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해당 종목의 배당 여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강원랜드, KTNG 등등의 종목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정 KP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5.24%나 되군요. 그리고 SK텔레콤은 6.27%. 자, 한국거래소가 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이 양호한 종목에 관심을 두는 이유 중 하나이고,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는 이달 지수 산출 방법 등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영향으로 PBR이 지금 0.4배인 SK증권은 이날 1.3% 올랐고
한전도 다른 저 PBR주도 비교적 선방을 했고 OCI 홀딩스가 2.9배, DGB 금융주주, GS, 기아 등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이게 2.9배, 3.3, 3.4, 3.9가 PER이네요. PER이 낮은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경범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지수는 자동차, 금융, 지주회사 섹터에 대형주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지수 출시 전부터 기관 투자가의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55분이네요.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